자, 조용. 이제 내가 뜯을 거야. 자, 출석 부르기. 써니윤희님. 옆에 뭐지? 알콩달콩? 생기는 안 들어오지? 이해하려. 모바일로 들어가니까 다 나온다 그래서. 모바일로 들어갔다 나가면 흔적은 안 남는데, 네. 접속해 있을 때는 보여. 네네, 모바일로. 이하경님. 뒤에가 뭐지? 어제 가입했죠? 대한민국이 뭐더라? 네오쿤. 그게 무슨 뜻인데요? 제가 만든 건데요. 네오는 뉴라는 말이고. 네, 쿤은 제가 원래 윤군, 김군의 이렇게 웃자잖아요. 그 뜻에 그냥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네오쿤하고 네오쿤이 이상하니까 쿤이라고. 세련되게 만드네. 애기 몇 학년? 1학년, 3학년, 4살 막내가 있어요. 그 옆에는 둥이네? 둥이망? 네. 둥이네? 애들 몇 학년이냐고요? 2학년. 거북이님 뒤에는 찡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 그 다음에 뭐예요? 동그리. 그 다음에 소원이 엄마 대학이 뭐더라? 원님망. 그 다음에 야, 네 이름이 뭐더라? 유리 맞다. 아니 유리 친구님은 어디 살아요? 방촌동? 그래? 근데 어디서 본 것 같다? 그 대학교 때 한번 그 영대에서 모임할 때 데리고 갔었어요. 그래? 근데 벌써 애기가 2학년이라고? 어느 학교 다녀요? 방촌초등학교.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거기서 가까운 효동초등학교라고 강 건너에 효동초등학교 강의하러 가잖아. 방촌 원래 안 부르는 것 같더라. 아니 우리 유리가 내 조카라 가지고 지금 편하게 말하는 거예요.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아니 우리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 형의 딸이야. 근데 벌써 커가지고 33살이 됐대. 그럼 다 조카뻘이란 말이야. 또 보자. 뒤에 두 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어디서 왔어요? 상인동. 나도 상인동인데. 어디, 애들 학교 어디 다녀요? 네? 월서? 근데 어떻게 이 강의를 알고 왔어요? 작년에 저희 학교 오셨을 때 네. 들어보고요. 계속 작년에 와서 듣고 우리 카페 가입해 있어요? 근데 작년에 가입하고 한 번도 안 들었지? 근데 어떻게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또 애기들 몇 학년이에요? 두 분 다? 벌써 3학년? 한샘요? 그래? 한샘요 코앞이잖아. 월서하고 한샘은 6월달에 제 가요. 알아? 그리고 또 보자. 도연이 엄마는 대학이 뭐더라? 도연마, 떤지, 그리고 월촌에서 온 아니 내 항상 헷갈린다. 옳게 하고 신호하고. 아니 월촌이 누군데 월촌에서 들은 대한민국 뭐예요?
어? 대화명이 파격적이다. 그 월촌에서 뭐라고? 그녀는 아니고 그녀. 아, 그녀. 아니,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 그녀하고 그년하고. 그래가지고 신우한테 소개한 거예요 지금? 데리고 온 사람이 신우야? 올케야? 신우를 데리고 왔다고? 이야. 아, 애기는 어디다, 신우 애기는 어디 다닌다고? 장동초. 장동초, 저, 롯데, 장동초. 그래, 거기 아이가 그래. 저 성선 플러스 뒤에 있는 학교. 내가 그때 갔잖아, 재작년에. 작년인가? 성선 플러스 뒤에 있는 학교 맞죠? 아니? 아니구나. 하여튼, 이따 치고. 대안은 뭐라고? 미다리? 미도리. 그 다음에 그 앞에. 애기 이름이 뭐, 건우 엄마는 대한민국 뭐라고? 아, 10월 사람. 아, 그 옆에는? 인천만. 인천만 뭐 왔다 안 왔다 한다. 맞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다리화 님도 왔다 안 왔다 하네. 3주에 한 번씩 오지? 그래? 무슨 일이에요? 그래? 임상병리사? 그게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고 교대 근무예요? 우리 연구소 예리 엄마라고 여기 한샘 다니는 예리라고 있어. 초등 3학년. 그 엄마도 임상병리잖아. 어디 엄마다 교보생리인가? 시내. 그 다음에 크리스탈. 그 다음에 박영신. 이 아이고 대한민국 뭐지? 태규마? 그 다음에 그 앞에 화양연화. 그 다음에 단돌맘 맞아요? 그 다음에 마미. 이제 거의 다 외웠다. 근데 개똥이네. 우리 옆에 분은 준배입니다. 힐스테이트 살아요? 뭐라고? 제가 어제 학교 갔지? 어제 율화초등학교 갔는데 그 근처에 율금초등학교 있잖아요. 율금초등학교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2번 강의를 갔어. 그래가지고 알게 된 엄마들이 여기 앉아있거든 항상. 근데 그 자기 동네 학교 온다고 율금초등학교 엄마들이 9명이나 나왔어. 율하초등학교는 몇 명 안 왔는데 반이 율금초등학교에서 원정 온 거야. 그리고 또 한 5분의 1은 화요일날 갔던 그 근처에 있는 강동초등학교에서 또 다른 주제로 한다고 들으러 오고 그래가지고 어제 뭐 이상한 거 맛있는 것도 잘 고기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뭐 사찰 음식 비슷한 거 버섯 전문 뭐 저거 뭐 근데 먹긴 먹었는데 뭐 먹은 것 같지가 않아.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이씨 되게 떠드네 진짜. 원래 이제 초등학교에 강의하는 엄마들 학부모 연수하러 가보니까 재밌는 게 그거예요. 이제 그 동네 아는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막 이 재밌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학교들에도 자기 동네 집에 가거든. 생까지 말고. 보니까 이제 신서초등학교도 가더라. 다음 달에 신서, 반야월도 가고 신서도 가고. 맨 그 동네죠. 그리고 메트로팔리스 있는 데는 어디 가지? 효신초등학교. 효동은 좀 멀지. 효동은 동촌 있고, 효신은 바로 그 동부정류장 옆에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다녔던 그 검정야학이 그 효신초등학교 바로 밑에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벌써 가슴이 설레는데. 그리고 이 동네 엄마들은 6월달에 내가 차례차례로 가죠. 신월, 한샘, 신월, 월서, 또 어디더라? 신월, 월서, 한샘. 자, 내일 우리 이거 무선마을, 영주 무선마을 인문학기행 가는데요. 처음에 버스를 45인승 하나하고 25인승 하나를 빌리기로 했는데 버스 회사에서 25인승을 빌리기 어렵다고 같은 가격으로 45인승을 보낸대. 그러니까 45인승 2대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버스 자리가 지금 철철 남아요. 큰일 났어. 그래서 뭐라고? 혹시 함께 놀러가고 싶은 분들, 아이들 데리고 놀러가고 싶은 분들은 내일 11시까지, 내일 9시까지 8시 50분이야? 8시 50분까지 여기 우리 연구소하고 AK 그랑프리 예가 사이에 도로에 이제 버스가 기다릴 거거든요. 오시면. 그리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9시쯤 출발하면 영준 무선마을 도착하면 한 1시간 40분 걸려요. 하여튼 11시 전에 도착하시면 뭐 마을, 민속마을 치고는 조그맣고 이래가지고 거기 이제 마을에 부탁을 해서 마을에서 나와서 이제 마을 설명을 해요. 그게 한 30-40분밖에 안 걸리는데 기념관도 있고 뭐 하지만 아이들이 좀 집중해서 이제 우리 옛 마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경험하게 하고 싶어서 11시 20분에 마을 설명회를 예약해 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차로 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늦지 않게 오시길 바라고. 그리고 무슨마을의 장점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무슨마을의 핵심이 이 외나무다리예요. 외나무다리. 옛날에는 이 건너편 숲 동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도해지로 나올 때 요 외나무 다리를 이렇게 건너 나왔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저 위에 이 외나무 다리 위에 여기 외나무 다리에 수도교라고 콘크리트 다리가 놓였어요. 여기 외나무 다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 다리를 건너 다니는데, 그래도 여기 가면 제일 운치 있고, 원래 가을에 가야 되는데, 제일 운치 있고 재밌는 게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보는 경험이죠. 근데 지금 요즘 날씨가 좀 덥고 이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여기 강이 흐르잖아요. 이 강은 평소 깊이가 발목에서 무릎 사이에요. 그래서 그냥 외나무 다리 건너다 중심 못 잡아서 떨어지면 돼.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가보니까 여기서 막 물속에서 계속 뭐 피레미 잡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하여튼 그냥 놀아요. 여기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 여기 이 모래사장에 떨자 놓으면 아이들이 알아서 놀아요. 근데 이번에 여자애들은 정말 런닝맨 놀이 하겠다고 등짝에 뭐 붙이는 찍찍이 있죠. 그걸 문방구에서 사간다 하고, 또 뭐 하여튼 남자애들 위해서 내가 야구 글러브도 가져가고 뭐 하여튼, 그리고 엄마들도 집집마다 뭐 요즘 뭐 여기 먼저 지난주에 갔다 온 분들이 뭐 물고기가 많다 하더라고. 피레미겠지. 그래서 막 벌써 집집마다 저거 사더라고. 잠자리채, 뜰채. 자, 이런 걸 이제 들고 가서 이제 하루 놀다 오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신청 안 하신 분이라도
가고 싶으시면 내일 몇 시까지? 8시 50분까지 버스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인문학 기행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리고 미리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제 이번 여름에는 캠프를 하려고요. 제가 5년 동안 캠프를 안 했는데, 옛날에 2010년, 2009년에는 이제 어린이서점 호시호치에서 강의를 하면서 겨울에 캠프를 2번 했죠. 경주 하나리조트를 빌려서 엄마들 이제 밥 안 하고 하나리조트에서 해주는 밥 먹고, 거기 이제 그 강당을 빌려서 아이들하고 엄마들 이제 좋은 강의도 듣고 또 실컷 수다도 떨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제가 5년 동안 이제 자신이 없어서 안 했어요. 아무도 안 올까봐. 그때는 막 수성구에서 엄마들이 많이 강의를 들어오고 해가지고, 첫 해 갔을 때는, 2009년도 갔을 때는 80명인가 갔어요. 아이들까지. 둘째 해는 120명인가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 무슨 마을 놀러 간다고 하니까 대충 이렇게 같이 가는 분들이 한 90명 된다 하더라. 그 아빠들도 몇 명 따라오신 분도 있고, 전에 권정생문학관 갈 때도 아빠들 여러 분 따라오셨죠. 아빠들 좀 와야 제가 덜 심심하잖아요. 같이 뭐 공도 차고 막 이런 데인데, 제가 토요일 날 어디 간다는 건 엄청난 내 죽음이라, 저는 토요일마다 이 축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축구 중독이거든요. 교회는 안 가도 내가 축구는 하는 사람인데, 지금 토요일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내가 축구 안 하고 이거 애들하고 인문학 기행 간다는 거, 이건 저로서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만큼 내가 여러분들 아낀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그래 축구도 안 하고 간다는데, 씨. 그래 이제 뭐 하여튼 이번은 그렇다 치고, 여름에 방학 때 이제 캠프를 할 거거든요. 2박 3일. 그래서 무슨 말 갔다 오면 제가 일단 날짜부터 정하려고, 그래서 엄마들 이렇게 좀 스케줄을 미리 조정할 수 있도록. 예상하기로는 애들 방학이 며칠이더라? 22? 그러니까 계약은 언제예요? 9월 1일? 가면 8월 말에 해도 되네. 8월 20일쯤? 7월 말에 하냐 8월 말에 하냐 이 문제인데, 7월 말에 하면 그 휴가하고 겹쳐가지고 가고, 뭐 숙박시설 이런 게 굉장히 뭐 구하기 어렵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젊고 이거 아이들과 소통을 잘하는 젊은 아빠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특강도 몇 개 듣고요. 이렇게 하려고. 맨날 제 이야기만 들으니까 좀 지겹죠. 그래서 올드한 옛날 이야기 말고 요즘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이제 전문적인 이 아빠들을 몇 분 초청해가지고 그 아이들과 소통, 또 가족 간 소통에 관한 특강도 듣고 엄마들 수다도 실컷 떨고 뭐 이런 하여튼 캠프를 하려고요. 애들은 마음껏 뛰놀게 하고 미리 좀 준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이 5월이죠. 이게 다음 주에 매동초등은 어딘지 모르겠네. 그래 참 이거 지난주하고 달라졌죠. 이 칸막이 공사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지금까지 이게 거의 반 오픈된 상태로 있었는데, 우리 저학년 아이들이 이 방 안에서 이제 우리 모기 이모하고 그 수학 공부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 거실에서 엄마들 오고 이제 이래가지고 오픈돼 있으니까 우리가 마을 조금 도서관처럼 이렇게 지내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꼬마들이 계속 밖에 내다보고 이래가지고 집중이 안 된대. 그래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칸막이 공사를 했어요.
처음에 이거 연구소 인테리어 할 때만 해도 이런 구상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툭 튀어놓고 이제 여기서 집의 거실처럼 또는 마을 도서관처럼 이렇게 소통하고 이러기를 꿈꾸고 이제 인테리어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막상 해보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 자꾸 있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이 칸막이를 하게 됐어요. 여기 원래 통유리를 하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 안에 있는 저 주옥 같은 고학년 어린이 책들이 너무 아까워서 저 책들이 좀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통유리를 하기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어요. 그 모기님 머릿속에 어떤 상이 있죠. 통유리를 해야겠다는 그림이 있어서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저도 동의를 해서 이제 통유리를 하기로 했는데, 이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하고 대화하고 사장님이 다시 이 공사를 하는 분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머릿속에 있던 그 상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공사를 하는 사람의 상과 달라졌어. 그래서 통유리가 아니라 요 정도 크기의 유리예요. 그 이번 토요일날 내일 우리 놀러 간 사이에 이제 여기 이 벽처럼 색칠하고 유리 집어넣고 이러면 이제 공사 끝이에요. 그 제가 이번 일요일날 교회 갔다가 우리 모기님이 이제 이 공사 끝난 사진을 보여주는데 내가 열이 확 받는 거야. 뚜껑이 열려가지고. 원래 통유리인데 통유리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뭐같이 내가 식민지 딱 내고 나서 5분 있다가 마음을 돌이켰어. 그래가지고 이 양 벌어진 거 어떡하겠어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주어진 객관적 팩트는 항상 있죠. 근데 그 팩트 안에서 현상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수하느냐 이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눈을 다시 바꿨어.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책 다 보이대 또 안으로. 그리고 통유리보다 이게 창이 작으니까 좀 더 안정감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달리 하면 돼. 이래 보니까 이게 더 또 괜찮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옆에 앉은 모기님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보기보다 괜찮네 하면서 그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리라 급수습을 했어요. 이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상이 중요한 거, 상. 이걸 보고 옛날에 플라톤은요 이데아라고 불렀어요. 사물의 현상 너머에 있는 어떤 다른 것, 이걸 이데아라고 불렀죠. 이런 이야기 들어봤나 몰라. 자, 항상 플라톤은요 사물이나 세계를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해서, 하나는 현상계와 이데아계 이렇게 부르죠. 예를 들면 창틀이 있어요. 창틀. 그러면 우리는, 모기님하고 저는 이 창틀에 대한 어떤 상을 하나 그려냈죠. 안에 있는 책들이 단위 비치게 하기 위해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통창을 만들자, 통유리를 위에 집어넣자, 이렇게 아래쪽만 막고 이렇게 상을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이 상을 현상화 시켜달라고 인테리어 업체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이 서로 달라가지고 그 현상이 이렇게 원래 상과 다르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걸 보고 항상 현상과 이데아 이렇게 불렀어요. 예를 들면 꽃 있잖아요. 꽃에 관한 우리 안에 있는 이미지가 다 있어요. 상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에 가거나 이러면 내가 생판 모르던 처음 보는 꽃이라 하더라도 딱 보면 뭔 줄 알아요. 꽃인 줄 알죠. 왜냐하면 그 꽃을 처음 만났더라도 이미 우리가 꽃에 대한 어떤 이데아가 있어요. 플라톤식으로 말하자면. 예, 요즘 말하면 이미지겠지, 이미지. 꽃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서 생판 처음 보는 꽃이라도 저게 꽃인지 나무인지 우리가 금방 구별하는 거죠. 탁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수들은 탁자에 대한 어떤 상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탁자를 만들라고 이야기하면 그 상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걸 이제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잖아요. 자,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항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포착하는 눈, 이게 필요하죠. 아이들 육아를 하다 보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 현상에 주목해서 막 또 B급 언어가 나오나요? 현상에 주목해서 미친년 널뛰듯이 막 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범하기 쉬운 이제 잘못들이 이런 거죠. 저도 늘 뭐 실패하고 이러지만, 그러니까 일어난 일을 보고 거기에 막 주목해가지고 좋아했다가 속상해했다가 막 이러는데, 사실은 일어난 현상 너머에 있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전부 뭐가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 연구소에도 아주 많은 아이들 오는데 매일 찌르고 볶고 싸우고, 그죠?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근데 이걸 그날 그 사건만 보면 아이고 또 사고 쳤네 이렇게 돼. 그럼 또 엄마 불러야 돼. 아니면 뭐 애 짜르작하거나 뭐. 자, 관점 이렇게 가지면 말이에요. 일어나는 현상에만 관점을 가지면, 초점을 맞추면 항상 문제 해결하기 바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집안에 살림하다 보면 엄마들이 매일 매일 설거지거리가 생산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거지거리를 처리하는데 주목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너무 서글프죠. 내가 설거지하려고 사는데 대학 나왔나 이 생각 들잖아. 그렇죠? 너무 슬프다니까. 근데 설거지거리에 주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족의 행복 여기에 주목하는 거라. 그럼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죠? 오손도손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최소한의 대가, 이게 이제 설거지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설거지가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정말 피곤한 일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서 뭐 엎어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싸우고 뭐 친구들과 관계가 어렵고 뭐 또 공부도 어려워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이런 것들의 그날그날의 현상에 우리가 주목하면 정말 아이 키우는 일이 피곤해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 하는 말이 도 닦는다 개사코 뭐 살이 나온다 하고. 근데 살이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들한테서. 왠지 알아요? 이게 도 닦고 참는 건 한계가 있거든. 참다 보면 더 크게 폭발하죠. 사실은 이번 단원평가 때문에 열받았어. 근데 이거 뭐 어디서 좋은 뭐 교육 좀 들었다고 참아? 좋은 엄마 되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요, 괜히 동생 한 번 울렸다고 거기서 딱 폭발한다니까? 사실 원인은 그 전에 친 단원평가에 있어. 그리고 참았던 것까지 폭발해가지고 막 애 개패듯이 잡는 거죠. 어떤 모진 엄마는 애 잡는 데 있잖아요. 중학생 애를 사춘기인데 이거 싫어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애 버릇 고치려고 자기 마음에 들도록 애를 컨트롤하려고. 뭐 때문에 그런지 사건은 생각 안 나는데 애 보고 중학교 2학년짜리 애 보고 엄마하고 니하고 둘이 똑같이 빨아먹고 문방구 앞에 가있자 이 큰다. 대단하더라. 그 엄마 내 강의 오래 들었어. 옛날에 캠프도 오고 막 이랬는데 울면서 막 성경 모임에 와가지고 울면서 간증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 왜 안 하는 거야. 정말 세더라고. 웬만하면 그냥 애 빨가벗겨서 현관 앞으로 내쫓는다든지 뭐 이런 건 내 많이 들었는데 자기도 같이 못 보고 문방구 앞에 나가겠다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니를 잘못 키운 엄마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면서 엄마도 같이 벌 받겠다 하면서 빨가벗고 문방구 앞으로 나가자 한 거야. 몸매 자신 있나 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볼 줄 모르는 그런 썩은 동태 눈을 가졌어. 그죠? 근데 플라톤 같은 똑똑한 사람이 이미 2500년 전에, 뭐 정확한 건 아니지, 플라톤은 물질계를 보고 이렇게 불렀지만 현상과 이데아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걸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꽃도 예를 들고 탁자도 예를 들었어요. 먼저 우리 안에 어떤 이데아가 있고 그 이데아를 이제 현상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물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난 현상만 보면 정말 피곤하고 속상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런 거죠.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수많은 좋은 그림책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학기는 계속 그림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있죠. 근데 자꾸 공부 이야기 하더라, 어제 보니까.
공부 이야기 하려고 하면 내가 그래서 2학기에는 공부 이야기 하려고 공부 이야기 너무 안 한다고 이제 막 엄마들 내 혼내가지고 2학기에는 뭐 잠수의 영어공부법을 말하든지 한 학기 동안 사실은 이 잠수의 영어공부법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말한 게 오래됐죠. 2012년도가 2013년도에 제가 한번 한 학기 동안 한 적이 있고 그 후로는 안 했는데 엄마들 이제 안 올까봐 내 겁이 나가지고 2학기에는 잠수의 영어공부법을 책을 사가지고 다 교재를 들고 이제 앞부분부터 같이 읽으면서 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엄마들 교재도 없이 와서 들어. 근데 이번에는 전부 책을 사들고 오게 해가지고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근데 그러려고 하니까 갑자기 내 강의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농담이에요. 유료 강의를 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요. 자, 2학기에는 방학 때는 강의를 쉬고 2학기 때는 이번 2학기 때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 내년 1학기 때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 공부법 이래가지고 각각 한 학기씩 하고 일단 예고합니다. 예고. 오늘은 제가 전설적인 그림책 알도 자, 존 버닝엄의 책이에요. 존 버닝엄의 대표작이 뭐죠? 지각대장 존, 뭐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또 뭐 있지? 금패 아저씨 뱃놀이, 할데코상을 벌써 여러 번 받은 그 영국이 난 아주 유명한 그림책 작가죠. 존 버닝엄. 작년인가 제가 지각대장 존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존 버닝엄은 항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기에 주목하는 작가예요. 이분 어제 보니까 벌써 1936년생 우리 목사님하고 나이 비슷하더라고. 80대 초반이신데 지각대장 존에도 보면요, 지각대장 존이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 가는 길에 항상 뭐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경험을 하다 보면 꼭 지각을 해. 근데 학교 가서 지각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선생님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맨날 존 혼내고 벌 세우고 막 빡빡이 반성문 쓰게 하고 막 난리를 치죠. 거기서도 보면 어른들은 항상 보이는 것밖에 볼 줄 몰라. 근데 아이들은 이 상상력이나 창의력 이런 게 너무 뛰어나서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엄마들은 특히 눈앞에 보이는 진도밖에 생각이 안 나지. 그래가지고 아이들 뭐 이야기하려고 하면 잘 못 들어주고 이러죠. 저도 진짜 성질이 급해가지고 어릴 때 아이들 키우면서 잘 못 들어줬어요. 5초를 못 기다리겠다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뭐 해라 했는데 안 하면 5초 기다리기 정말 어렵다니까. 속으로 한번 살려봐. 숨 넘어갈 것 같아. 성질 급하고 막 우라통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또 고함 지르고 막 애 기죽여가지고 겨우 억지로 뭐 시키고 이러죠. 자, 이 알도라는 그림책은요, 옛날에 대학 입시에서 논술로도 나왔어. 논술 소재로. 2009년도인가 건국대에서 논술을 치는, 인문 논술을 치는데요. 몇 개의 지문을 주는 거예요.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그 중에 한 지문에 이 알도가 나왔다니까. 그림책이. 그리고 다른 지문도 주고 이래가지고, 다른, 예를 들어서 가 지문을 통해서 나 지문에 나오는 이 알도에 대해서 해석해 보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림책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이와 비슷한 그림책이 많긴 하지만 대표적인 것이라서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책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물론 텔레비전도 보고 장난감이랑 책이랑 갖고 놀 것들도 아주 많아. 가끔은 엄마랑 놀이터에도 가고 어쩌다가는 외식도 해. 그럴 때는 정말 신나지. 하지만 그러고 나면 난 다시 혼자가 돼. 그래도 난 행복해. 정말 행복해. 왜냐하면 나한테는 특별한 친구가 있거든. 그의 이름은 알도야. 알도는 나만의 친구야. 나만의 비밀이고 나에게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알도는 언제나 나를 찾아와 줄 거야. 저번에 걔네들이 날 괴롭혔을 때처럼. 걔네들이 달아난 건 알도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어. 알도는 날 근사한 곳으로 데리고 가죠. 알도하고 같이 있으면 난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알도 얘기는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어. 내 말을 믿기는커녕 비웃기나 할 테니까. 알도가 날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알도는 내 단짝 친구인걸. 언젠가 무서운 꿈을 꾸다가 한밤중에 깨어나 보니까 알도가 곁에 없기에 난 이제 다시는 알도가 날 보러 오지 않겠구나 생각했지. 그렇지만 알도는 책을 가지러 갔던 거야. 알도는 내가 잠들 때까지 그 책을 읽어줬어. 난 알도가 언제나 나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물론 알도를 까맣게 잊고 지내는 날도 있겠지만 나에게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알도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정말 짧고 유아틱한 그런 그림책이죠. 근데 이게 대학 입시 논술 문제로 나올 정도로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책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도가 엄마하고 놀이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외식도 하고 그런다죠.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이고 눈에 보이는 삶을 살아요. 장난감도 또 텔레비전도 보고 이렇게 살죠. 자, 근데 엄마랑 놀이터도 가고 외식도 하고 하는데 그걸 다 끝나고 나면 또 혼자가 되는데 그리고 얘한테는 특별한 다른 친구가 있대요. 자, 알도가 누군지 궁금하죠? 그래서 항상 좋은 책은요, 개방적이라. 저마다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책. 이번에 이거 연구소 공사한다고 목 작업을 이제 토요일날 아저씨들이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먼지가 자욱했죠. 그래서 먼지 책에 안 끼게 하려고 미리 이제 비닐을 사다가 이 책에는 다 덮었어. 그 공사가 끝났어요. 우리 청소했잖아요. 언제 했지? 일요일 밤인가? 일요일 밤에 엄마들이 청소 번개를 한다 하더라고. 근데 여기 거의 안 왔네. 우리 여기 연구소에 아이들 보내는 엄마들 카톡방이 있거든. 그 청소를 번개를 한다고 때렸어. 카톡방에 50몇 명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엄마들끼리 청소하는데 고생한다 싶어가지고 또 와보니까 몇 명 있더라? 6명인가 7명? 제가 1시간 늦게 왔는데 벌써 청소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고했다고 제가 없는 돈
누가 스승의 날이고 저한테 금일봉을 줬어. 그래가지고 그 돈 10만원을 들고 와가지고 엄마들 치맥 사 먹으라고 냈잖아. 여기서 맥주 마시고 이제 하다가 누가 영화 보러 가자 이랬어. 심야 영화. 그래가지고 엄마들 6명하고 저하고 여기 롯데시네마에 곡성을 보러 갔어. 근데 곡성이 뭐 지금 칸 영화제 비경쟁 부분이 초청돼 있죠. 좋은 영화인가 봐. 근데 꼭 좋은 영화들은 어렵다니까. 곡성도 보면 항상 이렇게 저마다 해석할 수 있도록 열려있죠. 제가 딱 곡성을 보니까 바로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그 효진이 아빠? 곡성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이래 없어? 한국 영화가 발전을 이래 안 한다. 그러니까 곡성 정도는 봐줘야 한국 영화가 발전하죠. 딱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봤어야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거기 막 귀신이 등장하고 막 자가 무당으로 나오고 이러거든. 황정민이. 황정민이나 주연인 줄 알았는데 주연이 아니더만. 황정민은 그냥 조연이야. 무당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애가 뭐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런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귀신이 누구 눈에는 보이고 누구 눈에는 안 보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뭐 이런 걸 이제 심각하게 다룬 그런 영화인데 참 잘 만들어졌다 싶더라고. 보는 사람마다 또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림책을 보다 보면요 이런 게 많거든요. 이 알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책도 있어. 근데 제목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이런 책도 많아요. 엄마들한테 혼나가지고 속상했을 때 뭐 부엌에 가니까 어쩌고저쩌고 깊은 밤 부엌에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이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풍부한 작가들이 많이 묘사하고 이러죠. 또 우리도 많이 그랬고 어릴 때는 막 공상도 하고 막 그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아이들도 자기들 인생을 살다 보면 물론 엄마의 보호를 받고 가족끼리 오손도손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혼자 덩그러니 내버려진 채로 있을 가능성도 높죠. 물론 엄마 아빠가 늘 있어도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어릴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우리 삼형제를 키울 수 없어가지고 친척집에 갔다 했죠. 저는 서울에 있는 큰 외삼촌 집에 이렇게 얹혀졌어요. 그리고 가끔 엄마가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금 생각하기에 올라오셔서 큰 외삼촌 댁에 약간의 밥값을 내는 것 같아. 엄마가 2달에 한 번씩 왔다 가는데도 무척 반갑잖아요? 근데 그 반가움을 다 표시할 수가 없어. 너무 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밥값 갖다 주고 또 가야 되니까. 만약 반가워하다가는 이 헤어질 때 슬픔이 너무 크겠죠. 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색 까는 거죠. 엄마가 왔는데도 그냥 왔는지 마는지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사람들하고 내가 이거 살갑게 인사를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소문났어. 자는 절대 인사 안 하는 놈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 나 왜 이런지 몰랐는데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요. 정말 교회 형제들 좋아하거든. 형들 누나들이 정말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되게 행복하게 사니까 정말 좋아하는데 내가 교회 가잖아 일요일날. 그럼 내가 먼저 인사를 못해. 나는 항상 내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래요. 제가 있어. 그리고 어떤 누님이 거제도에서 이렇게 늘 일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누님이 있는데 선교사 하다 오신 분인데 이 누님이 지난주에는 한 분 내한테 와서 악수를 청하더라고. 네가 그렇게 인사를 안 한다며 하면서 내가 먼저 와서 인사할게 하면서 아이고 제가 어릴 때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반갑지만 곧 또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버림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감정 표현을 못하고 나도 어찌할 수 없이 그걸 누르고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엄마가 올라왔다가 이제 생활비 주고 가고. 그러니까 엄마지만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근데 큰외삼촌 집에 사는데 큰외삼촌 집에 아들이 3놈 있어. 내보다 2살로 된 놈, 4살로 된 놈, 7살로 된 놈.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그 막내 4살짜리 맨날 똥기저귀를 갈고 업고 막 이랬어요. 외숙모가 또 2번째 외숙모네? 첫째 외숙모가 아니고. 거기서 내가 눈칫밥 먹으면서 차마 기억하기 싫은 충격적 장면도 목격하고 막 어린 시절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도 내 그 어린 시절에 개입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엄마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죠. 우리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할 텐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아이를 돕고 싶잖아요. 저는 우리 명희를 키우면서 제가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정말 애 꿈속에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애가 악몽을 꾸다 보면 땀을 많이 흘려. 우리 애는 이상하게 B형인데 땀을 많이 흘려요. 그리고 저 엄마는 자러 가고 없어. 애는 자고 있는데 땀 흘려. 그럼 제가 항상 농에서 그 거즈 있잖아요. 거즈, 손수건 크기의 거즈 맞나? 그걸 꺼내가지고 항상 애 땀을 닦아주고 이랬어요. 근데 가끔씩 잠꼬대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진짜 내가 꿈속에 들어가고 싶다니까. 들어가서 우리 애 돕고 싶어.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지만 이게 안 되는 영역도 있어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자식의 모든 것을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물리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물리적으로도 이미 경험했죠. 애 군대 갔을 때 정말 구타당하고 이래가지고 뭐 굉장한 위험에 처했을 때 애가 탈영하고 싶다고 하고 이럴 때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더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물리적으로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정신적으로도 아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이걸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더 깊이 경험하게 됐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내 인생에 뭐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찌하든지 돕고 싶은데 내가 겪었던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 이런 것들 정말 우리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있다니까. 슬픈 일이에요. 제가 이걸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그 방학하다가 교회로 다시 돌아갔는데 다시 돌아가서 제가 처음 한 감정이 뭔지 알아요? 내가 우리 아이를 공부를 잘 시킬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내가 잠수내를 제일 열심히 했을 때거든. 우리의 꿈이 막 대통령이고 이래가지고 내 노무현 찾아가고 막 노무현 만나 우리하고 사진 찍고 그 사진을 냉장고에 맨날 걸어놓고 이럴 때야. 자녀 교육의 황금 기절. 근데 내가 글만 하나 쓰면 잠수내에서 바로 원고료 10만원씩 내한테 막 주고 있었어. 잠수내 인문학 콘텐츠. 내가 어린이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어린이 서점을 늘 다니고 강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어린이 책을 내가 소개하고 글을 써서 올리면 사람들이 댓글을 뭐라 하는지 알아요? 마치 단편소설 작가가 딱 하고 있잖아요. 명예의 아버님 하면서 제 대한민국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그때 내가 자녀 교육에서 제일 잘 나갔어요. 잠수내에서 제가 어디 도시에 떴다 하면요, 진짜로 옛날에 수학체험전이라는 걸 했거든. 여름 방학만 되면 그 수학사랑이라는 수학교사들 단체가 있어. 지금도 있어요. 인터넷에 가면 massrove.or.k야. 수학사랑이라는 단체에서 자기들이 직접 수학 교구들을 만들어요. 아이들에게 수학적 경험을 이 교구를 통해서 잘 경험하게 하려고 중고등학생들이 특히 유익한 교구들을 많이 만들어. 그래가지고 해마다 전국에 있는 대학을 돌면서 대학의 수학교육과 학생들하고 제휴해가지고 그 수학체험전이라는 걸 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대학에서 했는데, 창원에서도 많이 했어요. 창원대학교에서. 창원대학교에서 하는 수학체험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대구에서 제 강의를 듣는 고설치에 오던 엄마들하고 수학체험전을 함께 갔거든요. 가면서 제가 잠순회 게시판에다가 제가 간다고 글을 올렸죠. 이게 실화예요. 그 창원에서 잠순회 엄마들이 다 모였어. 창원에서 제일 비싼 한정식집에. 그래가지고 제일 맛있는 걸 막 제일 많이 먹인 다음에 저를 납치해가지고 어떤 아파트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가 가둬놓고 자기들 궁금한 거 계속 묻는 거라. 새벽 4시, 5시까지. 실화예요, 실화. 그 유명했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요즘 학교 가서 가끔씩 이렇게 좀 잡벅하죠, 잡벅.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만날 수 있는 자녀교육의 최고수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잡벅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갔나? 그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잠순회 하고요. 서울의 대치동에서 어떤 수학 교재를 가지고 최상위권 아이들 수학 공부를 하는지를 알아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그대로 시키고 이랬죠. 그리고 수학교육비 하나도 안 드리고 진짜 엄마표 영어 공부를 시켰고요. 그렇게 다 했어. 다 잘해. 공부는 잘하는 데 있잖아요. 그걸 시키면 시킬수록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야. 슬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아이를 키울 때는 잘 때 되면 항상 아이 침대 옆에 가가지고 아이하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된다 하고 그렇게 늘 덕담을 했어요. 잘 때 행복하게. 니 잘하고 있다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학교 가서 가정환경조사서 같은 걸 해마다 쓰죠. 기초가 되면 그때 아빠 직업을 쓰는데 아빠 그때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근데 우리 애가 아빠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니까 아빠의 직업에다가 어떤 애는 선교사라고 쓰고 제가 해외 선교도 가고 이랬거든요. 선교사라고 쓰고 어떤 때는 뭐 제가 운영하는 조그만 그 피스톤 동아리에 시삽이라고 쓰고 운영자 시삽 알아요? SYSOP인가? 그 작은 동아리나 이런 커뮤니티 운영자라는 뜻이에요. 하여튼 어떤 때는 뭐라고 쓰더라? 우리 애가 내키는 대로 아빠 직업을 쓰는 거라. 그러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 부모들 부를 때 있잖아요. 그럼 꼭 아빠를 불러. 엄마 안 부르고. 희한하죠? 왜? 제가 훨씬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담임선생님 만나면 제가 가. 그리고 심지어는 스승의 날 1일 교사를 하는데 우리 애가 저를 부르더라고. 아빠가 와서 한번 하라고. 아빠 직업도 없고 이런데. 그 정도로 애도 아빠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 거지. 그랬는데 제가 잠수는 열심히 하면서 이제 공부에 미쳐가지고 우리 애를 전국 수석시킬 거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웠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진짜 잘해. 나중에 진짜 전국 5등도 했다니까. 저는 사설 모의고사에 전국 5등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로는 잠수에서 유명한 아이가 되는데 이른바 엄친아가 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점점 영혼이 메말라가. 저는 여유가 점점 없어지고 이제 학년이 높아져가 중학교 1학년 2학년에서 2학년쯤 되니까 침대 머리맡에 자러 가기 전에 자기 전에 내가 아이 침대에 가는 것까지는 똑같아. 문제는 침대에서 내가 하는 말이 달라. 내용이 달라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새끼야, 니 오늘처럼 이렇게 놀다가는 아빠 걸로 한다. 전에는 아빠처럼 살면 된다 이렇게 했거든. 아빠는 누구보다 행복하다. 아빠처럼만 살면 된다 이랬어. 그럴 때 아이들 자부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학교 부르고 이랬는데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내가 그동안 들은 말들이 다 사라지고 없고요. 그 내가 저축한 양식, 프레드릭이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양식을 모은다고 했죠. 다른 생쥐들은 다 뭐 볏집단 이런 걸 모으는데 그 볏집단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긴 겨울이 올 때를 대비해서 다른 걸 준비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 프레드릭 같은 내 인생 스승을 만나서 늘 다른 양식을 저도 공부받았는데 3년 동안 내가 딱 끊었어 양식을. 저런 말 자꾸 들으니까 내가 애를 못 잡잖아 싶어가지고 딱 끊고 애를 잡았잖아. 근데 3년 지난 결과가 애 자는 데 가가지고 내가 애를 저주하고 내 인생도 저주한 거예요. 네 오늘같이 이렇게 농티 치면 아빠 꼴 난다 이거 합니다. 아빠 꼴 난다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은 실패했다 이 말이잖아.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스스로도. 그때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공부를 잘 물리적으로 잘 시키고 이것은 내가
그죠? 엄마들 카리스마가 좀 있고, 또 뭐 지식과 정보가 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자기만큼. 근데 아이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건 이게 보이지 않는 영역인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다른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프레드릭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보이지 않는 친구가 필요해. 알도 같은. 보이지 않는 친구가 어쩌면 엄마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다른 좋은, 그래? 양식을 늘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마셔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엄마들이 대부분 아이가 모든 것을 내게 상의하고 내게 말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잖아? 근데 이놈들이 초등 1학년만 돼도 벌써 말 안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죠. 엄마는 몰라도 돼 하고 막 이런 애들 있다. 아이들이 이미 자기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의 내면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알게 되면 정말 슬퍼져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겸손해지기도 하고.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어요. 저는 그전에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게 없는 것이 있더라니까. 내가 뭐가 없어요? 아이를 살리는 거. 이건 내게 없어.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거. 아이를 격려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거. 이건 내게 없더라니까. 여러분들 뭐 좋은 책 읽고 하면 막 자기에게서 막 자존감이 펑펑펑 쏟아져 나가지고 아이를 막 팡팡팡 자존감 높아지게 할 것 같죠? 해봤지 다. 해봐서 안 되니까 이거 온 거잖아. 이게 진짜 우리로서 여러분들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엄마는 안 돼.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우리 안에는 이미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옳고 그름이라는 양식이,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40년, 어머니들이 40년을 살면서 늘 먹은 양식이 뭐예요? 옳고 그름. 이걸 성경에서 선악과라고 한다고 했죠. 옳고 그름이 늘 돌아서 우리가 아이를 볼 때도 늘 옳고 그름으로 돼. 우리 어머니 세대도 우리를 대할 때 늘 옳고 그름으로 대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크고 나서는 엄마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죠. 관념적으로는 친정 부모님들 생각하면 막 마음이 짠하고, 그지? 고맙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정말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이 말 못해요. 안 돼.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엄마를 판단하고 있거든. 옳고 그름은. 어릴 때는 이게 없었는데 우리가 좀 세계 들고 이제 좀 크면서부터는 엄마가 뭐 저래. 또는 아빠가 뭐 저래. 이런 걸로 어른들을 우리가 판단한다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엄마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월요일도 하고, 금요일 밤에도 하고 하는데, 해보면, 엄마들이 처음에 와서, 이제 이 강의와 우리 저하고 하는 그 토라스 쿨이 다른 점이 뭔가 하면요. 이 강의는 제가 일방적으로 죽이고 엄마들은 그냥 집에 가면 돼. 돌아가는 길에 자기들끼리 뭐, 뒷풀이 하는지 말든지 다 그렇게 하죠. 이제 토라스 쿨은 이제 제가 있는 앞에서 제 이야기 듣고 엄마들이 소감을 말하거든. 소감, 이제 자기 이야기를 딱 시켜보면 엄마들이 공통적인 문제잖아요. 다 울어. 무슨 누구 죽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을 표현해보는 경험이 없어. 왜? 내 속에 있는 어떤, 그죠? 숨겨져 있던 마음, 덮여져 있던 마음을 누구 앞에 말해볼 기회가 없어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거든? 내 말하면 우린 다 상대를 판단하죠. 견적내고, 스캔하고, 간보고 이러죠. 전부 그런 관계에서만 살았어요. 엄마들끼리 뭐 힐스테이트 엄마들하고 친하게 지금 지내는 것 같지? 다 서로 스캔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정말 친한 엄마들끼리 1학년 같은 학교 엄마들이야. 처음에 5명, 6명이 와. 근데 나중에 지나면 다 헤어져요. 영원히 살 것 같지? 안 그래요. 우리 겸이 엄마 처음 나타날 때 장기초등학교 엄마들 5명을 데리고 왔잖아. 그 강의를 똑같이 들었어. 나중에니까 다 떠나가고 겸이 엄마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다른 엄마들 뭐라 하는 줄 알아? 겸이 엄마 보고 너무 빠지지 말아야 큰 거. 다 웃겨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소화한 양식이 옳고 그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면 어떻게 돼요? 내 생명이 된다고 했죠? 음식과 나를 더 이상 분리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빵과 나는 너무 달라. 이질적인 존재야. 근데 빵을 내가 입으로 씹어서 이제 위에 집어넣어가지고 소화돼 버리죠? 그러면
그 전에 빵과 나를 분리할 수가 없어. 빵 중에서 소화된 것은 당이 돼서 우리 몸의 일부가 돼요.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생명이 되는 거야. 이 물질적인 음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듣고 읽고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형이상학적인 것들 이렇게 말해요. 가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줘요.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소화돼. 소화되면 나도 모르게 내 생명의 일부가 돼요. 그래가지고 뉴스킨이나 아메이 하는 엄마를 만나면 입만 열면 뉴스킨 아메이 이야기. 안 그래요? 어느 날 멀쩡하게 제 강의를 듣고 좋아하던 어떤 아줌마가 갑자기 다른 데로 넘어갔어. 보니까 내리움인가 뭔가 이상한 뭐 이것도 다 맞죠? 내리움 몰라? 아닌가? 하여튼 뭐 그런 걸 해. 그 다음부터 카카오 스토리에 맨날 올리는 거 보면 계속 그거 올리고 있어. 왜? 그게 소화됐거든. 아메 한 사람들 카더라고. 우리 교회하고 아메하고 똑같대. 아메에서도 계속 아메의 성공 사례 이런 거 테이프를 들어요. 계속 강의 듣고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나와가지고 막 하고 막.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게 소화돼. 그럼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아메의 대상자로 보여. 내하고 정말 아끼는, 내하고 맨날 축구도 같이 하고 하는 교회 후배가 있어요. 얘가 이제 대구 와서 천안에 삼성전자 다녔는데, 삼성전자 다니면 이제 한 40대 중반쯤 되면 퇴직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미래가 좀 불안해진 거지? 그런 차에 와이프를 통해서 아메이를 접한 거야. 그러니까 아내하고 남편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아메 교육을 받아갔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일요일마다 대구에 교회 이제 내려오는데 얘는 축구도 하고 교회도 오고 목사님 말씀 들으러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부터 말이 달라졌어. 우리 만나가지고 뭐 우리 이렇게 소통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아메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바로 켰지. 이 새끼야, 네 아메 하려면 다시 내려오지 마라. 내보다 7살 8살밖에 안 어린데 지금 벌써 50대 됐네. 내가 노골적으로 못듣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걔 아메 그만뒀잖아. 그 집 옆에 내가 이번에 스승의 날 내한테 10만원 줬다니까. 그때 아메 계속 놔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메 하시는 분들은 미안해요. 근데 하여튼 무엇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소화되면 그게 내 생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음식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래요. 어떤 가치도 그렇다고요. 가치도 내가 계속 들으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소화돼. 그럼 내가 그렇게 살게 돼요. 내게 소화된 것으로 내가 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이 없다, 나는 신을 안 믿는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렇게. 그건 무슨 말이고 하나님이 뭔지는 몰라서 그래. 사람은 누구나 다 저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섬기고 따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자기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란 자기들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분, 자기들 인생에서 가장 의지할 만한 대상, 이거예요.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 할 때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켰거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도와준 신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게 있죠. 이게 내 신이라, 신. 내가 물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러면 신이 뭐예요? 물질이지. 그래서 이걸 히랍 철학자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맘몬이즘이라고 불렀어요. 맘몬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물신. 이게 물신주의라고 하죠. 물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 또는 사상, 이걸 물신주의라고 불러요. 맘몬이즘, 영어로. 제 강의를 오래 들었던 엄마 중에 진짜로 재테크에 귀재가 있어. 아까 아들 데리고 무방 앞에 가 서겠다는 그 아줌마. 재테크의 귀재예요. 어느 정도 가면 네이버 카페인가? 그 사람은 우리 다음 카페 우리 연구소 회원이 아니고, 연구소도 회원이었지만 10억 만들기라는 카페 있더라. 거기 회원이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 세미나인데 다 하는 거라. 그리고 남편 사업하는데 남편보다 이 여자가 돈을 더 잘 벌어. 남편이 자동차 부품 뭐 이렇게 대리점 하는데 한때 사업이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부도나기 직전이었는데 이 아줌마가 부동산 사고 팔고 해가지고 번 돈으로 위기를 극복했잖아. 이게 싫어해요. 그 아줌마 보니까 이러더라. 아파트를 딱 투자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파트 짓고 있는데 공사 막
시작한 데 가가지고 이제 한 채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망이 좋은지 햇빛이 잘 드는지를 봐야 돼.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근데 막 공사하고 있고 인부들이 헬멧 쓰고 막 작업하고 있어요. 그거 확인이 안 되잖아. 근데 이 아줌마는 새벽 6시에 해가 뜰 때 커피를 딱 끓여가지고 공사장에 간대. 그래서 공사하시는 아저씨들 인부들한테 전부 커피를 한 잔 돌리고 내가 저거 8층에 한 번만 올라갔다 올게요.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8층에 올라가서 햇빛이 동틀 때 햇빛이 쫙 들어오는지 확인한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아파트에 투자를 한대. 여러분들처럼 뭐 8시까지 자고 이래가지고 애 학교 보내놓고 다시 자고 뭐 이래가지고 돈 못 벌어. 그 아줌마 카더라고. 자기는 커피를 한 잔 사도 커피 값을 하는 사람에게만 사는데. 이 동네 살아, 이 동네. 그 내가 여기 이마트 옆 골목에 그 식당가 있죠. 거기에 제가 잘 가는 건지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금요일날 강의만 어디서 강의 가면 끝나면 엄마들하고 같이 가서 밥 먹고 있는데 바로 그 식당에 저하고 한 10명의 엄마들 같이 가서 밥 먹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다른 사람하고 거기 딱 밥 먹으러 온 거야. 그래 오랜만에 저를 발견했어. 그리고 뭐 반갑다 하고 헤어졌어. 나중에 우리 계산하려고 가보니까 그 아줌마하고 계산 다 했더라. 그렇게 돈을 아끼는 엄마가 제 강의를 공짜로 하니까 이런 일도 있어. 그 엄마가 기꺼이 밥도 쏘고 이랬어요. 정말 좋아했는데 요즘 왜 안 오나 몰라. 그러니까 그 엄마에게는 그런 가치가 자기에게는 들어와서 소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라. 그리고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같으면 죽었다 깨나면 못해. 새벽 6시 일나가 커피 끓여 가가지고 막노동 하시는 분들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커피 돌리고 설득해서 자기가 몇 층에 제일 전망이 좋은지 햇빛이 잘 든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 계약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소화돼서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콩나물 파는 할머니들 보면 그죠? 그 추운 겨울에 왜 길가에 앉아가지고 콩나물 자판 버려놓고 시루 하나 갖다 놓고 막 추운 손 호호 불어가면서 콩나물 팔고 이런다니까. 그때 그런 할머니들한테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아이를 공부시키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 거라. 고생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소화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이럴 필요가 있죠. 그 소중한 게 뭔가 하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걸 꼭 알 필요가 있어요.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현상 너머에 있는 어떤 것, 여기에 주목하는 이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제도 제가 우리 꼬마들하고 2학년, 3학년 애들하고 이 책을 가지고 이 책 거수를 해요. 에너벨과 신비한 털실. 많이 읽어봤죠? 이거 유명한 책이에요. 그 게이트 그린웨이 칼데코 받았구나. 2013년도 칼데코 받은 존 클라센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유명한 분이죠. 존 클라센 하면 이 책 그린 사람이라. 샘과 데이브가 땅을 팠어요. 또 누가 내 모자를 뭐지? 내 모자 어디 갔을까? 뭐 이런 거. 아주 유명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자, 에너벨과 신기한 털실 보면요. 표면적으로는 에너벨이란 착한 아이가 있어. 얘가 어느 날 착하다 보니까 뭐 하늘이 도왔겠지. 어떤 상자가 툭 자기 앞에 왔는데 이 상자 안에 털실이 있는 거예요. 에너벨은 너무 착하니까 털실로 뭘 짜가지고 세타를 짜가지고 계속 사람들 줘. 그러니까 이 털실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상자 안에서. 근데 이 소문을 들었던 나쁜 귀족이 배 타고 와가지고 이 상자를 훔쳐가잖아. 에너벨한테 아무리 팔아라 해도 안 팔아. 막 10억 준다 하고 20억 준다 해도 안 팔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 귀족이 상자를 딱 훔쳐가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하죠. 그래 어쩌지 하다가 에너벨에게 다시 돌아왔어. 근데 에너벨이 또 딱 상자를 열면 실이 나온다니까. 계속 털실을 짜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자,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1차적으로는 물론 이것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사람들과 나누면서 사는 것이 우리 행복을 끊이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가 좋아하는 것을 나누고 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엄마들 안 나누면서 애들 보고 꼭극한다. 예를 들어 무지개 물고기 같은 책을 읽으면서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게 있는 소중한 그 무지개 물고기 가지고 있는 비늘을 친구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니까 친구들이 다 네를 좋아하고 많은 친구들이 생겨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 에너벨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대.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길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림책에 다 이미 나와 있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들도 애들한테는 그런 말 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안 되잖아? 왜? 이 물질은요, 한계가 있어. 나누면서 사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뭐 돈이 철철 남아 도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누구? 빌 게이츠? 맨날 기부하고 자선하고 하죠. 외국에서는 도네이트가 습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도네이트를 하면, 기부를 하면 또 정부나 시 같은 데서 혜택도 막 줘. 도네이트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치적으로 도네이트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건 물질이니까 이거 쉽지 않다니까. 저는 만약 돈이 많으면 절대로 난 못 나눠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가더라. 우리 교회 누나가 가더라. 그래서 니는 돈을 못 버는 거야. 제가 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우리 교회도 원래 지었잖아요. 40년 만에 처음 지었어. 정말 헌신적인 형제들이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 우리 집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막 정말 우리 교회 형제들 숫자에 비해서 엄청 멋있는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한 푼도 안 냈거든. 왜? 난 돈 있어도 아까워서 못 낼 것 같아. 일단 없어요. 없어서 못 냈어. 내 나쁜 놈 생각하면 안 돼. 없어서 못 냈지만 나는 있다 하더라도 아까워서 못 낼 것 같아. 이게 물질을 나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당장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반찬이 있잖아. 그러면 저녁마다 여기서 초등 꼬마들, 엄마들 직장 다니고 이런 애들 늦게 가잖아요. 같이 밥 먹는 경우가 많아. 내 맛있는 반찬 내가 다른 놈들이 가져가면 내가 막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물질을 나누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해요. 근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정말 뭐 물질이 많거나 이래야 좀 나눌 여유도 생기고요. 제가 가끔 복권 당첨되는 생각을 해보니까 나 복권 당첨되면 안 되겠더라고. 로또 되면 뭐 요즘 한 15억 받는다 하네? 15억까지 쓸 게 없어. 내 동생 집 사주는데 한 5억 써야 되고 우리 집 수성구에 사면 또 뭐 그러면서 레스토랑 하나 차리려고 하면 돈 모자래. 그래 아예 나 당첨 안 되려고. 물질은 이래요. 많으면 많은 대로 부족하다니까. 이상한 일이에요. 제 통장에 항상 미니멈 200만 원 있다 했죠. 언제 우리 와이프가 나를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버림받을 때 대비해서 비상용으로 200만 원을 내 통장에 항상 축적해 놓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학교 강의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강의하면 10만 원씩 주잖아. 돈 보고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구태에 준다는 것도 안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원래 50 몇 개 가잖아. 그러면 10만 원씩 주면 500만 원 쌓여. 근데 우리 마누라가 또 그걸 귀신같이 알고 또 그냥 안 보고 있다니까. 계속 콩알 빼먹듯이 문디 콩구멍에 마늘 빼먹듯이 계속 내 그 돈을 빼먹어.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건요, 이거 나누기 쉽지 않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가치라는 거죠, 가치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어쩌면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뭐 먹고 사는 일은 이제 해결돼야 되지만, 그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훨씬 소중한 것,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이에게 정말 힘이 되는 것. 알도 같은 친구가 아이에게 생기는 것.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엄마로서 알도 같은 친구가 되면 최선이지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정말 우리 아이 앞에 알도 같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웬만한 경우는 제가 함께 해요. 저는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말들을 들었고 그 말들이 내게 소화돼서 상당히 제가 아이의 어떤 어려움들을 상당히 극복하고 조언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아빠에 속해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이거 뭐 중리산이 하는 이 위기에 딱 처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조언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아이에게 달린 거예요. 난 아이가 휴가 나왔다고 복귀 안 하려고 할 때 정말 두려웠거든. 왜냐면 애가 배를 타고 해경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마음을 살짝 잘못 먹으면 배에서 뛰어내려요. 그럼 실종돼. 끝이야. 근데 내가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내가 어찌할 수 없더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조언했죠. 우리 가족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 어미가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어버리겠느냐. 설령 그들이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한 말이에요. 육신적인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을 챙기겠지만 그 부모도 또 그럴 수도 있대. 이혼하기도 하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죠? 아이하고 헤어질 수도 있고 이런데 그 부모들이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거든요. 제가 이게 너무 제 인생에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한테도 이 말 자주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하고 아빠도 마찬가지다. 아빠도 어떤 경우에도 너를 지지하고 격려하겠다. 늘 이 말했어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다. 아무리 캐도 안 되는 영역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마지막에 한 말이 내가 우리 목사님부터 들은 말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저것을 선택할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내게 오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암 걸리잖아요. 어찌할 수 없어요. 받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막 속상해가지고 왜 하필 내가 암이냐 하고 막 하필 내가 젊은데 왜 하노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인생이니까 오는 잔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해 바닷가에 아이를 태워주고 마지막 날 아이하고 헤어지면서 내가 마지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애가 하더라고. 이제 바다 보는 것도 지겹다 이렇게 하더라고. 너무 힘드니까. 맨날 배 타고 바다만 서해 바닷가에서 노니까. 그때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빠가 네가 보다시피 아빠는 지금까지 평생을 아빠 원대로 살지 못했고 많은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살았다. 근데 아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라 하더라. 예수도 그랬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가 한 마지막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어릴 때 이 말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면 다시 살린다고 하니까 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짜고 치는 고소도면가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하락하지 하나님 보고. 근데 내가 우리 스스로 딱 만나서 목사님 말씀 딱 들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아 예수가 아무 힘없는 청년 갈릴리 시골 청년이 로마 제국의 군대에 체포를 당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죽게 생긴 거라 거기다 누명도 썼죠. 자기 동포들이 오히려 고발했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했어요. 왜 저 인간 지가 자칭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하면서 그 신성 모독으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받아들인 거죠. 사실 내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들었죠.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살면서 내게 오는 잔을 어쩔 수 없이 받으면서 근데 이것뿐이면 너무 슬프다고 했죠. 우리가 교통사고 나잖아요. 다치면 그냥 가는 게 연약한 인생이에요. 지난 주말에 내 축구하다 하나 응급실에 실려간 이야기 했나? 안 했지. 지난 토요일날 축구를 했는데 경찰 우리 교회 후배 동생 중에 경찰이 있어. 이게 말만 경찰이지 사이버 경찰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 범죄 수사하고 이런 애라. 그러니까 책상에 맨날 앉아있다 보니까 평소에 운동을 안 해.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축구를 하러 나왔네. 그래가지고 저하고 공을 이제 서로 뺏으려고 내하고 반대편이야. 그러다가 내한테 부딪혀가 애가 쓰러졌어. 내보다 10몇 살 어린 애인데 그 젊은지 40대 초반이야. 나는 50대 후반인데 지금 내하고 붙어가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이게 뇌진탕 걸린 거야. 떡 쓰러졌는데 땅에 탁 받고 탁 이렇게 2번. 근데 애가 이렇게 나는 못 봤지. 나 공을 뺏었으니까 이제 나는 골리로 가고 있는데 애들이 막 뛰어가는 거라 보니까 뇌진탕으로 쓰러졌어.
그래, 가서 가까이 보니까 애가 기억이 없어. 내가 외화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진짜 연약하다니까. 살짝 땅에 부딪혔는데 기억을 못해. 지가 외화했는지 몰라. 지금 하느라고 운동하라고 바지 걸 가지고 지금 축구하러 왔는데. 그걸 모르더라니까. 그리고 그럼 니 좀 쉬라 하면서 우리 계속 학교에 있겠는데 애가 계속 그 바깥에 운동장에서 눕는 거라.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 할 수 없이 불안해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가톨릭병 응급실에 갔잖아. 가가지고 CT 찍어보고 했는데 괜찮다 하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 우리 굉장한 것 같죠. 내 기억 뭐 굉장히 확실한 것 같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박아보면 생각이 안 나.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 또 있어요. 한철이라는 애인데 아주 성실한 친구예요. 자기가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해서 젊을 때 항상 비디오를 촬영하고 이랬어. 형들이 하던 일을 물려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집회 현장을 늘 비디오로 촬영하고 이런 걸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던 애인데 어느 날 직장에서 딱 쓰러졌잖아. 뭐 하다 쓰러졌지? 뇌에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얘 지금 기억을 다 상실했어. 자기 와이프가 누군지도 몰라. 겨우 살기는 살았어. 그 와이프하고 애 지금 중학교 3년인가 애하고 사는데 기억을 잃어버렸어. 그 인간 별거 아니라니까. 뇌에 조그만 손상을 주면요 아무것도 생각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 형이 신경외과 의사잖아요. 우리 형이 카드에 핀셋으로 뇌를 딱 열어가지고 두개골 열어가지고 핀셋으로 뇌 어떤 부분을 딱 건드리면 사람이 무익한데. 그 우리는 막 내 기억을 존중하고 내 상처를 오랫동안 막 다듬어가지고 포장해놓고 계속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고 상대편 미워할 때마다 내 기억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막 이러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연약한 게 인생이라니까. 어찌할 수 없다니까. 근데 이게 다인 것 같으면 우리 너무 슬프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죠? 육신적으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잘 살아야 돼. 행복하게. 그래야 내가 죽을 때 돼서 내가 잘 살았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죽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모르면요. 새가 빠지게 뭐 하고 살았어. 근데 나중에 결산이 뭐 아무것도 없어. 요즘 젊은 엄마들 하는 말 중에 아이들 하루 종일 들들들 볶으면서 뭘 했어? 잘 때 돼서 딱 결산해 보니까 뭐 진도가 안 나갔네? 그러니까 막 우라통 터져 죽겠다 하더라고. 어떤 놈은 내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뭐 열심히 한 것 같아. 애 맨날 자꾸 울리고 막 했어. 자기도 고함 지르고 막 널뛰었는데 잘 때 돼서 딱 점검을 해보니까 뭐 한 게 없어. 미치고 환장하죠. 수학 문제 그 꼴랑 몇 문제 하락했는데 그 두 쪽, 세 쪽 하락했는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막 하고 있고. 이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알도가 생길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그 제가 우리 아이한테 마지막으로 한 마디 그 말을 했죠. 서해 바닷가에서. 인생은 내게 주는 잔은, 내게 오는 잔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대학 갈 때는 내가 뭐 내 점수만 되면 선택할 수 있죠, 대학을. 근데 또 중국집에 가면 내가 돈만 있으면 짜장면, 짬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가용한 범위 안에서 그렇지. 여러분들 신랑 선택한 거 한번 생각해봐. 내가 뭐 누구? 송무식이를 선택할 수 있어? 그냥 직장에서 만난 몇 명의 남자들 가운데 후보를 골라가지고 거기서 다 선택하잖아요. 그건 사실 선택도 아니지. 어쩔 수 없는 딱 환경 안에서 내가 다 만나지는 거라 그냥.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요 내 마음대로 못한다니까. 결정적인 대로 하려고 하면 다 송중기하고 결혼하거나 뭐. 인생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말을 했어요. 정말 진지하게 울면서 아빠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 근데 신기하게도 내 인생이 복되더라. 이상하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렇지만 이 어쩔 수 없는 인생, 주어진 인생 안에서 최대한 긍정적인 것을 주목하고 찾고 추수하고 이래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살았는데 네가 알다시피 아빠가 이렇게 행복하더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근데 참 고맙게도 지금도 내가 그 장면 잊혀지잖아요. 무슨 영화 장면 같아. 애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빠하고 헤어지고 이제 부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서해 바닷가에서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애가 딱 한마디 저한테 화답을 했어요. 그래 아빠 죽기에 하겠나 딱 그 말 듣는데 내가 얼마나 용기가 위로가 되는지 막 와. 그래 아빠 죽기에 하겠나.
그거 안 죽는다는 뜻이잖아. 얼마나 고마운 말이지. 나는 지금 애가 뭐 어떻게 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막 하는데, 애가, 그래, 아빠 죽게 하겠나, 이렇게 하더라고.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정말 내 인생으로, 내 스스로 들었던 모든 말들이 그 한마디에서 딱, 뭐 꽃 피우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생각하니까 오늘 이 알도를 읽고 나서 생각하니까 우리 아들한테 알도가 생긴 거죠. 어떤 말이 알도가 된 거예요. 여기서는 표면적으로 알도가 막 애하고 같이 댕기고 막 이러잖아. 근데 애가 뭐라 해요? 자기 친구 알도가 있다고 누구한테 말해도 믿지 않고 오히려 비웃기만 한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죠? 뭐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때 우리 아이한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난 몰라. 근데 어떤 말이 내 아이의 알도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의 앞날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말들이 우리 아이에게 알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잘 살아야 돼. 알아요?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우리 스승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목사님은 정말 40년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얻었잖아요. 정말 신기하더라고. 이게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저도 지금까지 12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뭐 저는 우리 뭐 목사님이랑 별것 아니지만 거치기도 하고 욕도 잘하고 어제는 수학 공부하는데 6학년 가시나가 휴대폰을 들고 와가지고 휴대폰을 녹음을 켜더라고. 오늘부터 선생님 욕하는 거 다 녹음하려고. 와, 독하대 진짜. 공부할 때 내가 못듣게 하거든요. 소통할 때는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하지만 공부할 때는 제가 모질게 하거든요. 그때 내가 선생님 욕 잘한다고 있잖아. 녹음하다 녹음. 근데 한 5분은 이제 말을 바꿨어. 너는 참 자랑스럽다 하고 막 요즘 니 진짜 실력이 막 하루하루 늘게 증가하더라 하고 막 한 5분은 그렇게 했어. 녹음 한 5분은 그렇게 됐어. 근데 계속 그 가락하면 내가 미치겠는 거야. 근데 할 수 없이 걔 녹음기 끄고 욕했잖아. 이렇게 제가 흠이 많지만 그죠? 저도 내게 알도가 된 어떤 말들 이런 말들을 내가 소화해서 다시 또 사람들이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뭐 남들은 모르겠고 여러분들이야 뭐 지금 남에게 관심 없잖아요. 우리 애한테 관심 있죠. 여러분들의 아이한테도 내가 어떤 말을 이렇게 소화해서 아이에게 해줌으로써 그게 아이의 생명이 된다. 생명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힘. 네이버 국어사를 찾아보면 생명하면 사람을 살리는 어떤 능력 또는 힘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맛있는 음식이고 그렇죠? 자, 인격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살리는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소화해서 아이들에게 또 흘려보내면 아이들에게 자기들만의 알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힘이 생기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하고 이래요. 외로울 때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교회 노래 중에 내가 노래 못 부르지만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그만. 하여튼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가 내게 친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뭐 하나님이 진짜 내하고 다니면서 친구가 되겠어요. 근데 내가 들은 어떤 말들이 내 친구가 됐어. 내가 진짜 외로울 때 내게 위로가 되고 내가 두려울 때 용기가 되고 그죠? 내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자신감이 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제가 그림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엄마들이 자꾸 호작질 하지 말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좋은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라고 했죠. 자, 이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그냥 표면적인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그냥 그런 교훈은 애한테 말 안 해도 애들이 다 알아. 애들 외가 신기한 틀씩 읽으면 아 착한 일 하면 행복히 지내 다 안다니까. 3학년만 돼도 아 그래요 하고. 근데 그것만 하면 아쉽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도 항상 이렇게 현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것, 플라톤으로 말하면 이데아, 그죠?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한자로 번역하면 실제라고 해요. 실제. 우리가 실제를 알면 자유해지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이 이 진리란 말이 영어로 트루스란 말인데 한자로 번역하면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자,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실제는 뭐예요? 아이가 잘하고 있다. 이게 실제예요. 그 실제를 알고 나면 아이가 오늘 좀 사고를 쳤어. 아무것도 아니지. 자라는 과정에서 애들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 애들 늘 싸워. 막. 어떤 경우에는 막 서로 침도 뱉고 막 이러더라고. 뭐 애들 침 뱉는 게 여사지. 나는 가래도 뱉는데. 저 비산동에서 자랄 때 친구들하고 캠핑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잖아요. 군대에서도 그런다니까. 라면 끓여 먹어야 돼. 내가 많이 먹어야 돼. 그러면 가래 뱉어가지고 냄비에 넣어야 돼. 그러면 다른 애들은 아무도 못 쳐. 이게 양아치들의 생활이라. 뭐 그거 가지고 뭐. 알았죠? 그러니까 알도 이런 책을 읽으면서 엄마들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야가 진짜 뭐 친구가 있나, 이게 애들 몽유병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림책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림으로 묘사해야 되니까 알도를 그려놨어요. 이 친구 옆에다가. 그런데 진짜 우리 아이들의 실제적 알도는 아이들에게 생긴 어떤 생각들, 그죠? 아이들이 어떤 말을 듣고 얻는 위로, 용기들, 이런 게 자기 아이들의 알도예요. 또 다른 그림책인데 내 생각이 안 나요. 작년에 아이들하고 수업한 책 중에, 그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 학교 가면 늘 뭐 자기를 돕고 뭐 하는 이상한 친구 하나 있는데, 이런 그림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신적 영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이 이데아적 영역을 어쩔 수 없이 그림으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동물 친구나 이제 상상 속의 친구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듣고 또 좋은 그림책들, 어린이책들 많이 읽고 소화해서 아이들에게 늘 이걸 이제 흘려보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알도가 생긴다. 저도 어느 날 보니까 내게 친구가 하나 생겼어.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이 친구가 내게 딱 떠오르면 내가 헤쳐나갈 수 있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도 욕도 많이 먹고. 근데 신기하게도 항상 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생각이 나요. 내 친구 생각이 나. 현실적으로 내가 제 스승도 생각나죠. 우리 목사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요. 내가 당장 해법이 잘 안 떠오르면 목사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나고. 그리고 요즘은 이 생각도 잘 안 나, 사실. 웬만하면 제 안에서 내가 죽음을 지불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죽음을 지불하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실 위에 기초하면 어려운 일 별로 안 생겨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죠.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은혜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산소 생산했어요? 우리는 산소를 생산한 적이 없는데 내가 산소를 늘 들이켜서 살고 있어. 이놈의 산소를 들이킬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야. 내 동생 작년에 죽는 거 보니까 마지막에 숨을 땡길 힘이 없어. 임종 직전에 가면 뭐라 하다 전문 용어가 있던데 한 1시간, 2시간 전쯤 되면 이제 죽음 임박한 사람들이 숨이 거칠어지죠. 왜 이렇게 고개 뒤로 젖히고 이거 하고 있지만 숨을 당겨 쉴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를 들이실 힘이 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다 은혜예요, 은혜. 산소가 있다는 건, 햇빛이 있다는 거. 햇빛 없으면 당장 다 죽어요. 모든 생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다 은혜라.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에는 진짜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난데 하고 뭐 이렇게 진짜 황당하게 살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결정한 게 아니죠. 이게 부모님 은혜고요. 그래? 이렇게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사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은혜라. 여러분들 5살, 6살 때 막 코 올리고 이럴 때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자라가지고 시집가서 살림 잘하는 건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볼 때 안 그렇겠어요? 진짜 서글펐는데 우리가 잘 자랐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로 살고 있어요. 은혜. 맨날 우리가 애 잡고 호작질하지만 애들이 우리를 늘 용서해주고 맨날 애 막 피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애들은 또 맞고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또 엄마 하면서 또 뛰어오고 막 이러죠. 이것도 은혜고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렇게 알면 정말 우리 인생은 복돼요.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인간 무시를 하게 된 건 정말 기적이잖아요. 은혜죠, 은혜. 그 까날라 데리고 내가 기온에 올라가서 노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애기 2살 때 내가 내가 미쳤지, 지금 생각하면. 그래, 그때 막 애 화투짝 만지면서 있잖아요. 우리 하면 지금도 우리 집 구석에 화투짝, 카드짝 돌아다니는 꼴을 못 봐. 저한테 하도 뛰어가지고. 근데 이런 인간이, 그래도 사람 구실하면서 살게 됐잖아. 진짜 기적이죠, 기적.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이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알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도가 생기게 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진도 나가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니까. 먼저 알도가 생기면 진도는 쉽게 나가요. 이게 신기하다니까.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칭찬하고 이러죠. 그럼 더 잘한다니까. 우리 집안에서 먼저 살림하는 것도 남편들 칭찬하고 잘한다 하면 신나서 더 하죠. 순진화 해가지고. 애들도 그렇다니까. 하여튼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 아이들을 진짜 행복하게 한번 키워봐요. 시간 내서 자주 데리고 오고. 엄마도 그걸 못하더라. 일단 아이들을 자주 데리고 와서 저를 만나게 해야 돼요. 여기 수업 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업 안 보내더라도 괜찮아. 주말 같은 데 데리고 와서 어떤 어른들을 만나야 돼요.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 어른. 애들은 항상 나가면 평가받죠. 학교에 가도 평가받고요. 동네 가도 평가받아요. 같은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항상 긴장하는 거라. 왜? 평가받으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이 동네 나가서 좋은 평가를 받게 하려고 집에서 먼저 평가하죠. 집에서 그래서 이것저것 교정하고 뜯어고치고 그래서 내놨을 때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다 보면 집구석에부터 애들 기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들이 평가받지 않고 어깨를 쫙 펴고 마음껏 그냥 해도 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런 누군가가 필요해요. 연구소 온 애들 보면 처음에는 얼마나 긴장해서 온지 몰라.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 있잖아요. 애들 표정이 풀리고 자유로워져요. 우리 예리라고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예리, 한심 초등학교 3학년짜리 예리. 어제 누가 사진 찍어서 올렸어. 우리 카톡방에. 예리는 정말 말이 없고 처음에 얼마나 긴장해서 왔는지 몰라요. 조심스럽게 장면을 처음 올 때 엄마가 유튜브로 제 강의를 들었거든. 근데 공교롭게도 유튜브로 제 강의를 듣고 제가 하는 성경공 모임에도 나온 아줌마였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LK 그랑프리 사네. 우리 연구소 여기 문 여니까 엄마는 만세를 부르는 거라. 직장생 아까 임상병리사라 했죠. 교과생 임상병리사. 그 집이 바로 여기니까 애들 둘이 항상 여기 연구소 놀러 오고. 근데 이 큰애 3학년짜리 애는 항상 긴장해가지고 웃지도 않고요. 말도 잘 안 하고. 근데 요즘 점점 표정이 풀려가지고 있잖아요. 다리도 막 흔들고. 어제는 저녁에 밤에 그 예리하고 예리 동생하고 예리 동생이 저보고 몽키, 텀블린 몽키를 하재. 텀블린 몽키 알아? 그걸 했어. 막 끼워가지고 원숭이 막 걸어가지고 그 하나씩 주사위 던져서 빼내는 거 했는데 내가 일부러 애들한테 그 지는 사람, 꼴찌 하는 사람 노래 부르게 하자 했어. 내가 질 리가 없잖아. 게임인데. 그래가지고 예리가 꼴찌를 했다. 그래가지고 얘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벌칙을 했는데 빅뱅의 노래 부르기 빅뱅의 노래를 따라서 춤을 췄다니까.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예리가 어제 사진 찍어서 오는데 표정이 환하죠. 점점 표정이 풀려가지고 이걸 보고 자유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람으로 대하면 자유하게 되죠. 근데 내 기능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으로 평가하면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평가받지 않고 판단받지 않고 지내는 이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 소원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을이 되는 것. 물리적인 마을이 아파트 단지일 수 있지만 꼭 물리적인 마을만 마을이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을. 이런 공동체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은지 제 마음을 받아서 엄마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시는 거 보면 저도 너무 감사하고 계속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알도 끝입니다.